여러분, 2025년 5월 17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금호타이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의 70%가 전소됐고 2,50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후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600억 원을 투자해 새 공장을 짓겠다. 단, 광주가 아닌 폴란드에.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광주가 아닌 폴란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장이 불타는 동안 노조와 회사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한국 기업이 한국 땅을 버리고 유럽으로 가겠다는 걸까요? 오늘은 금호타이어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카툰형제학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1960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제조 기업이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호타이어는 광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었죠.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는 약 3,000명에서 4,000명의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이 공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금호타이어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의 일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금호타이어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합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대한항공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시아나 항공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2010년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됩니다. 매각 금액은 6조사 1630억 원.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당시 매각 조건이 중요합니다. 더블스타는 5년간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했고 3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공장은 핵심 생산기지로 계속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매각 이후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왔지만 광주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심장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반복됩니다. 같은 산업용 오븐에서 무려 17차례나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17번입니다. 5년 동안 17번이나 불이 났다는 건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25년에만 5번이나 발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전 5개월 동안 5번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입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문을 닫아서 불이 번지는 걸 막아야 하는데 이게 먹통이었던 겁니다. CO2 자동 분사 장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분사해서 불을 꺼야 하는데 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설비 노후화도 있었고 정기 점검 소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17번이나 불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화재가 났을 때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재가 났을 때는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17번째까지 갔습니다. 이건 회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동자들도 불안했을 겁니다.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불이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하지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예고된 재앙이 현실이 됩니다. 2025년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 정령공정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령공정은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고무를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고온의 산업용 오븐을 사용하는 곳이죠. 바로 그 17번이나 불이 났던 바로 그 설비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CO2 자동 분사 장치도 먹통이었습니다.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은 이 공장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5월 17일 발생한 불이 5월 20일에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이 공장 건물의 50%에서 70%가 소실됐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장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탄 건 확실합니다. 타이어 약 20톤이 불에 탔습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반제품도 상당 부분 손상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500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공장이 멈췄으니까요. 이 공장이 전체 광주 공장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보험 처리 문제도 있었고 화재 원인 조사도 해야 했습니다. 복구 계획을 세워야 했고 피해 보상 문제도 논의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5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후 12월 5일 폴란드 투자가 발표되기까지 정확히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직후 회사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노조와의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가장 급한 건 공장 복구였겠죠. 2,500명의 노동자가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견이 생깁니다. 8월에 들어서자 노사와 광주시는 공장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전이 논의됐을까요? 화재 피해가 워낙 커서 그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핵심 기업이니까요. 광주시는 세제 혜택, 부지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 문제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인 10월 22일 임금 협상이 타결됩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급 3% 인상, 경력금 600만 원 지급. 언뜻 보면은 합리적인 타협안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 3%만 올려주고 대신 경력금으로 600만 원 준다. 하지만 이 협상이 타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성과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금호타이어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나눠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화재 복구 비용, 신공장 건설 비용 등 앞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데 성과급을 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협상은 1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14번의 교섭입니다. 5월에 공장이 불탔는데 10월까지 임금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타결 직후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10월 22일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에서 3주 후인 11월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임금이 뭘까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요구한 건 이겁니다. 체력 단련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게 왜 문제냐면은 복리후생 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노조는 이것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노조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1인당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노조 측 추정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나온 예상치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조합원이 약 2,500명이라고 했죠. 1인당 월 100만 원이면 월간 25억 원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입니다. 게다가 이건 앞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 미지급분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치 소급하면 1,500억 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5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면 5년 이상 소요되는 게 한국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니까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5월에 공장이 불탔습니다. 8월까지 복구 논의를 했습니다. 10월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바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볼 때 이건 어떻게 보일까요? 공장이 불타도 임금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협상이 타결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회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5일 금호타이어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폴란드 오폴레 지역에 신공장을 건설하겠다. 투자 규모부터 살펴보시죠. 5억 8,700만 달러, 미국 달러로 5.87억 불입니다.
환율을 1,450원 정도로 계산하면 약 8,500억 원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8,200억 원에서 8,600억 원 사이입니다. 8,60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보시면 전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 지을 때 투자한 금액이 약 1조 원입니다. 현대차가 체코에 공장 지을 때 투자한 금액이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8,600억 원은 대기업 해외 공장 투자로서는 중대형급입니다. 생산 능력은 초기 단계에서 연 600만 본입니다. 타이어 6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향후 확대 계획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가동 시작은 2028년 8월 목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후입니다. 위치는 폴란드 오폴레입니다. 오폴레가 어디냐면 폴란드 남서부 지역입니다. 독일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왜 하필 폴란드일까요? 왜 광주가 아니라 오폴레일까요? 금호타이어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한 제품은 EU 영내에서 무관세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네, 독일에는 BMW, 벤츠, 폭스바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르노, PSA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피아트가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타이어를 공급하려면 유럽에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 납기도 빨라지니까요.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투자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법인세 감면, 부지무상 제공, 인프라 건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도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려면 해산 군송을 해야 합니다. 자, 부산항에서 함부르크항까지 약 30일 걸립니다.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당 수백만 원씩 듭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공장이 있으면 이 비용이 사라집니다. 회사 측은 물류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법인세율은 19%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9%까지 낮아지지만 금호타이어는 19%가 적용될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6년부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더해지면 실제 기업세 부담은 27.5%가 됩니다. 폴란드 19%와 한국 27.5%를 비교하면 차이가 8.5%포인트입니다. 8,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세금만 해도 연간 수백억 원 차이가 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낮은 곳을 선호하겠죠. 폴란드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 파업 리스크 최소화. 폴란드는 노사분규 발생률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나라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조가 약해서가 아니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장이 불타도 5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은 5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 5년 동안 회사는 어떤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인건비가 연간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폴란드는 다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회사는 선택했습니다.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광주보다는 폴란드를. 금호타이어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시죠.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해외 노동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동 손실 일수는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35.21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본의 176배입니다. 일본은 근로자 1000명당 0.21입니다. 거의 파업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은 9.51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3.7배입니다. 독일은 16.81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2.1배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상위권입니다. 파업을 많이 하는 나라로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정도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은 생산성도 높다는 겁니다. OECD 2024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4.4달러입니다. OECD 38개국 중 33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은 77.5달러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57% 수준입니다. 독일은 68.9달러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65% 수준입니다. 일본은 49.5달러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업은 OECD 상위권,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약 3.5%입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약 2.1%입니다. 임금은 매년 3.5%씩 오르는데 생산성은 2.1%씩만 오릅니다. 매년 1.4%포인트씩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 14%포인트 차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제조업체 수는 약 32만 개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29만 개로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3만 개가 사라진 겁니다. 폐업도 있고 해외 이전도 있고 M&A로 통폐합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시죠. 현대차는 2008년 체코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공장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기아는 2006년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4년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LG화학은 2018년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3년 이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삼성 SDI는 2024년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신규 투자는 모두 해외입니다. 국내 공장은 유지 보수만 합니다. 설비 교체는 하지만 대규모 증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높아서?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노사관계의 불확실성,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정책 변동의 불확실성. 기업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은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폴란드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죠. 이후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노동 친화적 정서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조 활동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중요한 기본권이니까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유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공장이 불탔습니다. 2,5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공장 복구였어야 합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서 빨리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을 재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600억 원을 들여서 폴란드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새로 짓는 겁니다. 광주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 공장은 복구될 겁니다. 회사가 완전히 광주를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규 투자는 없습니다. 공장 증설도 없고 신기술 도입도 제한적일 겁니다. 유지보수만 하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2,500명이 2,000명 되고 1,500명 되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노동자를 가장 사랑한다는 진보 도시에서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가장 존중한다는 지역에서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임금 인상에 집중하다가 장기적인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이건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호타이어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민낯을 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의 70%가 소실됐습니다. 5개월 동안 노사는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기본급 3%, 경력금 600만 원으로 타결됐습니다. 타결 직후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하면 1인당 월 100만 원 추가 임금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8,600억 원을 투자해 폴란드에 신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노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장이 불탔을 때 정말 가장 급한 게 임금 협상이었습니까? 통상임금 소송으로 월 100만 원을 더 받는 것과 폴란드로 떠나는 8,600억 원 투자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5년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도 그때 회사가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노조조합원 여러분, 당신들의 선택이 당신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OECD 최상위권 파업 일수, OECD 최하위권 생산성,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임금은 매년 3.5%씩 오르는데 생산성은 2.1%씩만 오릅니다. 1년에 제조업체 3만 개가 사라집니다. 신규 투자는 모두 해외로 갑니다. 현대차는 체코로, 기아는 슬로바키아로, LG화학은 폴란드로, 삼성 SDI는 헝가리로.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경직된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살 길을 찾지 못하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사례는 경고입니다. 광주 공장이 불탔을 때 노조는 임금을 택했고 회사는 폴란드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생존을, 대립보다는 협력을, 투쟁보다는 상생을.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